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김수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몇몇 분들 요청이 있으셨지만, 제 개인적으로 왠지 이제 영상 만드는데 좀 손이 잘 가지 않아서 지금까지 미뤄뒀던 모구항체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모구항체 관련된 이제 이 질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불과 2012년도부터니까 불과 몇 년 되지도 않기도 했지만 사실 그 사이에 많은 여러 보고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좀 우리가 MS나 NMO 같이 뭔가 이렇게 질환이 특징이 좀 명확하고 어떤 임상 양상을 보고 질환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임상 양상과 그리고 또 치료제에 대한 반응도 좀 상당히 좀 환자들마다 너무 다른 게 있어서 뭔가 아직 이 질환에 관련해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좀 미뤄두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 영상 요청하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이 모그의 기원은 사실 이제 시신경 척수염이 2004년에 이제 시신경 척수염 관련된 항체가 아쿠아포린 4 항체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 시신경 척수염의 질환의 병리가 명확해지고 그다음에 진단 기준도 굉장히 좀 더 클리어 명확해지는 이런 질환 발전 단계를 거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아쿠아포린4 항체가 나오는 환자, 그러니까 시신경 척수염의 전형적인 임상 양상을 갖는 환자들이 주로 이제 시신경염, 그다음에 그 긴 척수염, 근데도 상대적으로 뇌에는 병변이 별로 적은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진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70에서 80% 정도는 아쿠아포린4 항체가 양성이었는데 20, 30%는 계속 항체가 음성인 거예요. 임상 양상이 굉장히 유사한데. 그래서 그러면 이 음성인 질환은 같은 시신경척수염과 같은 질환인가 아니면 다른 질환인가 계속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2012년에 이 항체가 음성이었던 환자군 중에서 일부 환자군이 또 새로운 항체의 양성을 보인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면서 그 항체에 대해서 양성을 보이는 아쿠아포린4에는 항체가 음성이지만 모그라고 하는 이 항체에 대해서 양성을 보이는 질환이 뭔가 이제 또 다른 독립된 질환일 것이다 라는 데서 이제 그때부터 이 항체 관련 질환이 많은 연구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그는 원래 이제 영어로는 이제 myelin oligodendrocyte glycoprotein이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 중추 신경계 내에 신경을 그 신호를 전달하는 축삭을 우리가 이제 그 빠른 전달을 돕기 위해서 그 수초가 싸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수초들이 이제 벗겨지고 하는 그다음 축삭이 손상되고 하는 질환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다발성경화증이고 또 이제 염증이 심해지면 뭐 시신경 척수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것도 손상이 될 수 있는데 이 모그 항체 질환은 일단은 이 수초에 있는 단백질을 타겟으로 해서 어떤 모그에 대한 자가 항체가 생긴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신경 척수염하고 다른 거는 이제 아쿠아포린4는 이 수초가 아니라 이 성상세포라고 하는 세포의 그 아쿠아포린4라고 하는 수분 채널이 있거든요. 그 수분 채널에 결합하는 항체가 생기는 게 이제 시신경척수염이고, 이제 모그 항체 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수초에 대한 자가 항체가 생기는 질환으로, 이렇게 세포를, 이 모그 학원을 이렇게 염색을 시켜서 세포 표면에 발현하게 하면, 어, 이, 그, 모그 항체가 있는 분들은 이런 형광물질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붙여놓으면 이렇게 빛나는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모그 양성이고 모그에서는 일단은 임상적 기준보다는 모그 항체가 일단 양성이면은 모그 항체 질환으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중추신경계 자가면역 질환이 이제 세 질환이죠. 다발성경화증, 시신경척수염, 그다음에 모그 항체 질환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일단 다발성경화증은 두 항체가 모두 음성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신경척수염은 아쿠아포린 항체만 양성이고 모그 항체는 모그 항체만 양성인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그런 임상적 특징이 대부분 이제 그 다발성경화증과 시신경척수염은 여성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시신경척수염은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모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여성 대 남성의 비율이 다른 질환에 비해서는 그
이렇게 여성이 우세한 이런 양상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다음에 뇌척수액 검사에서 올리오크로날 밴드 양성이 서구에서는 다발성경화증 환자들 90% 정도 보고를 하고 있는데 국내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국내도 전형적인 환자들은 거의 저희가 임상에서 보면 한 60, 70% 가까이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신경 척수염이나 모그에서도 이 두 항체는 이제 일부 환자에서는 두 올리오크로밴드는 일부 환자에서는 이렇게 관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리 소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 세 질환이 가장 1차 기전이 1차 이제 병이 시작되는 병리는 좀 다르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중추신경계 내에서 이렇게 손상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막 염증 세포들이 막 들어오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그로 인한 이제 신경 손상은 사실 뭐 이런 병리보다는 어디 위치에 얼마만큼 손상 정도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보시면 이 세 질환의 임상 양상이 사실 언뜻 보면 되게 유사해요. 뭐 다세 질환 모두 시신경염이 있고 척수염도 있고 그다음에 뇌에도 병변이 생겨요. 물론 다발성경화증과 시신경 척수염 같은 경우는 이 임상 양상이나 영상학적 특징이 상당히 많이 구분이 돼서 그것만으로도 감별이 좀 쉽게 되는데, 문제는 이 모그왕체 질환은 다발성경화증 양상처럼 나타내는 것도 있고 시신경 척수염처럼 나타내는 임상 양상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임상 양상과 영상학적 특징만으로 이 질환을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제 항체에 의존해서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문제는 결국 이제 항체 검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뭐 드물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람이 실수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또 최근에 전문가들 사이에 이야기되는 것들이 아쿠아포린포 같은 경우는 높은 수치를 갖고 있는 환자나 아니면 항체가 아주 낮은 약 양성도 굉장히 질환의 특이적이에요. 그래서 환자가 아쿠아포린포 약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으면 이제 신경 척수염이다라고 진단을 하기가 쉬운데, 모그 항체 같은 경우는 항체가 높은 환자들은 정말 모그한 질환과 관련돼서만 나오는데, 문제는 모그 항체가 약하게 나오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임상 양상이 전혀 모그와 맞지 않는 환자분들도 꽤 있고, 일부는 다발성경화증 환자들 양상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모그 항체 수치가 이렇게 양성이 약간 높은 정도의 그 항체 수치는 위양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의 그런 전형적인 임상 양상이 맞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몇 가지 임상 양상이 있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사실 모그 항체 양성을 보였던 환자에서 되게 다양한 그런 임상 양상도 좀 더 보고가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이게 질환이 이게 정말 이렇게 균일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모그 항체 검사는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진 게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살아있는 세포에다가 그 세포 표면에 모그 항원을 이렇게 발현시켜서 하는 그런 세포 기반으로 한 분석이 가장 정확하고요. 현재 지금 암센터하고 그다음에 그 외부에서도 검사한 회사에서 검사 두 군데에서 국내에서 지금 가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구 항체 질환이 굉장히 다양한 임상 양상, 특히 이제 일부는 MS 같은 시신경염을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사진의 영상에서 보시면 MS와 유사하게 이렇게 피질 주변에 오보이드한 그 양상의 병변, 뇌실 주변에 이런 오보이드한 병변을 보이기도 하고, 또 일부는 시신경 척수염에서 이렇게 크게 대뇌 생기는 뇌병변이라든지 이런 그 피질 척수로를 따라서 생기는 병변이라든지 뇌실 주변의 병변, 그다음에 긴 척수염 병변, 이건 사실 시신경 척수염에서 관찰될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들이거든요. 이런 양상을 또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그 뇌염 양상을 보여서 환자가 의식 변화를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언어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간질, 그러니까 뇌전증을 경기를 하는 그런 양상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과거에 이제 주로 소아에서 발생했던 갑작스럽게 이제 뭐 열 나고 나서 환자가 의식 처지고 대뇌 병변이 이렇게 크게
주로 이제 대칭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발성 병변들이 생기는 이런 아뎀이라고 불리는 소위 이런 양상의 환자에서도 이런 모그 항체가 관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그 환자의 임상적 특징이 상당히 다양하고 또 이제 발현 양상이 나이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이런 아뎀 같은 경우는 주로 소아에서 더 이제 많이 생기고요. 성인 같은 경우는 뭐 마일라이티스라든지 척수염이라든지 시신경염, 특히 이제 시신경염 이런 데서 어, 잘 발생 이런 양상으로 잘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구 항체 질환의 이제 임상적인 특징을 보면 이제 재발성 경과가 흔하다. 처음에는 2012년 처음 했을 때는 상당히 모구는 대부분 뭐 그 한 번만 생기고 많은 경우가 흔하다라고 알려졌었는데 이제 점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 모구 항체 질환들을 갖고 있는 환자들 살펴보니까 재발성 경과가 흔하다. 근데 사실 시신경 척수염은 아쿠아포린4 항체 양성은 재발성 경과가 거의 98%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좀 적긴 하지만 이제 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발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모그 항체가 지속적으로 양성을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시신경 척수염 같은 경우는 재발이 없는 동안에도 아쿠아포린4가 계속 양성을 보이는 환자들이 많아요. 치료를 받으면서 재발이 없는데도. 근데 이제 모그 항체 같은 경우는 한번 재발 당시에 이제 양성을 보이고 이후에 음성으로 바뀌는 환자들이 많은데 음성으로 바뀌면 재발 위험성이 좀 낮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계속 그 재발이 회복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양성이다라는 것은 이제 향후 재발의 위험성이 높다라는 것이 어,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임상 양상 중에서 시신경염의 빈도가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 사실 이제 시신경염의 경우에 그냥 단발성으로 시신경염만 한번 앓고 가는 경우는 사실 제일 흔하긴 한데 그런 환자에서 분명 일부는 이렇게 재발의 경과를 보이는 다발성 경화증, 시신경 척수염, 이 모그 항체 질환으로 이제 예, 그런 첫 번째 발현이 시신경염일 수 있죠. 그래서 그 두 상태를 구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질환 초기에. 그래서 뭐 안과에서 이제 시신경염이라고 이제 했을 때 그때부터 반드시 이런 항체를 검사를 하고 머리 뇌 사진도 확인을 해서 이게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는 시신경염인지 이제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는 시신경염인지 아니면 혹시나 뭐 시신경 척수염이라든지 이런 모그와 관련된 그다음에 다발성 경화증의 첫 번째 발현인지를 구분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첫 번째 발병부터 치료가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시신경염에 비해서 이제 모그나 시신경 척수염 같은 경우는 시신경염 증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냥 아예 뭐 한 번 첫 번째 발병으로 아예 빛이 안 보인다든지 뭐 시력이 굉장히 심하게 떨어지는 그런 상태까지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임상적으로 더 흔하고 MRI 상으로도 시신경 뒤쪽에 있는 시신경에 그런 조형 증강이라든지 부어 있는 이런 소견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들이 이런 이제 모그나 시신경 척수염에서는 좀 더 흔하게 관찰이 되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임상 양상과 영상학적 특성 그리고 항체 검사들을 이제 반드시 통해서 질환을 초반에 가장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척수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경 척수염처럼 긴 병변이 한 3분의 2에서 발생을 하는데 4분의 3에서 발생을 하는데 일부는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짧은 척수염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근은 좀 시신경 척수염처럼 재발은 심한데 다행히도 시신경 척수염에 비해서 스테로이드 치료에 잘 회복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2차적인 혈전 교환술까지 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드물고 평균적으로 이제 시신경 척수염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재발에 그러니까 질환의 장애에 관련돼서 좀 더 경과가 양호하다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어쨌든 평균값이고 환자의 그런 여러 가지 환자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심한 환자도 분명 일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잘 회복되니까 뭐 재발 방지 치료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니고요. 일부 환자는 면역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그 환자에서도 굉장히 재발이 심한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모구는 특징적으로 스테로이드 치료에 굉장히 반응도 좋고 그다음에 장기 면역 억제 치료에 있어서도 사실 신경 척추암에서는 스테로이드 치료만으로는 재발 방지가 안 되거든요. 근데 모구는 스테로이드 치료에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스테로이드를 유지를 하면은 환자들이 재발이 없는데 문제는 이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일단 뭐 혈당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또 여성분들은 그런 외모에 민감한데 막 살도 찌고 얼굴도 막 동그래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골다공증, 그다음에 위도 되게 헐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장기간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가급적은 그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 다른 면역 억제 치료를 사용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걸 잘 못 끊는 환자들이 좀 있다는 게 제일 좀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시신경 척후하면서 한 10에서 15% 정도는 질환 초기에 환자분들이 이유 없이 계속 딸꾹질하고, 그다음에 구토하고, 원인 모르고 계속 그러고 있다가 한 2주에 걸쳐서 서서히 좋아져가지고 그냥 별거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이런 이벤트가 있거든요. 이게 주로 이제 연수에 맨 아래 구역이라고 하는데 병변이 생기면서 생기는 이 신경 촉수염의 굉장히 특징적인 재발 양상인데, 그런 양상은 사실 모구에서는 상당히 드물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구 관련된 질환에서의 치료, 지금까지 보고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직 질환이 이제 알려진 지 얼마 안 된 만큼 사실 아직까지 승인된 치료제는 없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발성경화증과 시신경 촉수염의 치료 경험을 통해서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사용했던 결과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일단 MS의 질환 조절 치료제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일부는 효과가 아주 일부는 뭐 그냥 씀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는 환자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질환 경과가 자체적으로 재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약물 효과인지는 사실은 알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로이드 치료는 재발 방지 효과는 되게 뛰어난데, 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은 굉장히 부작용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계속 쓰는 거는 분명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시신경 촉수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됐던 이뮤란이라든지 셀세트 같은 이제 그 마이코페놀라이트 면역 억제 치료제가 이제 이 모구 환자에서 재발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걸로 조절이 안 되는 환자가 분명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맙테라, 리투시맙도 재발 방지 효과가 좀 있긴 있는데 시신경 척수염만큼 효과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환자는 비세포가 시신경 맙테라를 맞고 비세포가 완전히 제로가 된 상태에서도 재발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정말 이 모구 항체 질환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치료 반응도 너무 환자들마다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제시됐던 게 이제 소아에서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주사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맞았더니 재발 방지에 좀 도움이 되더라, 이런 보고도 있었는데, 성인은 소아만큼 그 효과가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보고도 있었고, 실제로 저희도 이제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좀 써봤는데 일부는 도움이 되는데 일부는 결국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씀에도 불구하고 결국 재발을 했고요. 뭐 심지어는 뭐 소아도 그런 환자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다시 다른 치료가 필요했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환자를 맨 처음 왔을 때 사실은 이제 아쿠아포린4 항체 양성에서는 저희는 이제 첫 번째 무슨 치료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맙테라 치료가 굉장히 환자한테 제일 도움이 될 거라는 거에는 큰 이견은 없어요. 대부분은. 근데 이 모구 항체 질환은 환자가 처음 왔을 때 과연 이 환자한테서 뭐가 제일 가장 효과가 좋을 것인지는 전혀 예측이 안 돼요. 결국은 환자 상황에 맞춰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상황, 그다음에 뭐 병원에 올 수 있는 접근성,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부작용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약제 선택을 하고, 이 약제에서 실패하면 다른 약제로 옮겨가고, 이 약제 실패하면 다른 약제로 옮겨가고, 이런 식의 접근밖에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질환 치료에 있어서 좀 한계가 분명히 있는 상태고요. 또 이제 일부 이제 토실리즈맙이라고 해서 이제 인터루킨 6를 블록하는 그런 주로 이제 류마티스 질환에서 많이 쓰였던 약제고요. 최근에 시신경 촉수염에서도 일부 쓰고 있는데, 이제 이 약제도 일부 증례에서는 재발 방지 효과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토실리즈맙이 비용도 그렇고 보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접근도 쉽지 않고 뭐 안전성 문제도, 그래서 1차 약으로 접근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많은 더 경험이 있어야 저희가 뭐 치료를 이게 과연 효과가 제일 어떤 게 가장 환자한테 이상적인 치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 진단 크라이테리아도 사실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모그 항체가 있고 그런 재발성 염증성의 그런 재발을 보이는 환자에서 모그 항체가
아주 높은 수치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모가 질환이라고 진단을 한다. 요 정도만 지금 인정이 되고 있어서 좀 환자분들도 그리고 이게 아직 국내에서는 지금 희귀난치 질환 등록도 안 돼 있죠. 이게 이제 불과 보고된 지 얼마 안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아직 이 질환에 대한 사회 인식이 낮고 이 질환도 결국 희귀난치 질환의 그런 도움을 받으려면 향후에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외국에 좀 더 이런 모구 관련 항체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향후에 좀 더 좋은 그런 진단이라든지 치료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